또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신 보람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오늘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을 위해서 OM 선교의 대표를 섬기시는 조은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해외 선교 실태 조사 보고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 상황을 우리가 잘 직시하여서 미래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나 교계나 선교계가 어떻게 미래를 잘 준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진 목사님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정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 보고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우리 지원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짧게 또 이 귀한 일들을 같이 감당할 KWMA와 또 모키데이터 연구소가 MOU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첫 시작을 위해서 우리 강대응 사무총장님께서 모두 발언 오늘 취지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외 선교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오늘 발표하기 전에 이제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는데 제가 서론을 빼고 팩트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비교적 솔직하게 응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대할 때에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선교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한 2년, 3년에 한 번씩 해서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흔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한 이번 그 설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소장님 많이 수고하시고 그 팀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특별히 그 질문들을 잘 만드셔가지고 이번에 질문들이 선교사들이 좀 고민하지만은 그래도 질문들을 잘 해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선교사들이 좀 힘들어하는 질문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선교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일에 이번 그 실태조사 결과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 주셔야 되는데요.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생기면은 우리 지소장님이나 정 목사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뜻을 좀 저희가 잘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선교사들한테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져 가지고 결국은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가 더욱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 귀한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목회 데이터 팀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지훈군 대표님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 시대 선교사 실태조사를 일단 그때 귀한 발표를 해주셨고 그때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선교사님의 81%, 91% 이상이 선교지에 계속 가고 싶다 이런 그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키워드를 또 새롭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오늘 어떻게 이 조사가 시작됐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일단 보고를 하실 건데요. 우리 나오실 때 좀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선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이번에 주요 인덱스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그동안 KWMA하고 몇 차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는 조사 통계 전문가들 집단이니까
해외 선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다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본 지식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완성된 그런 설문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좀 전에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트래킹으로 해서 좀 가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KW 회원 기간 내 그 소속 선교사님들 320명을 조사를 했고요. 지난 1월달, 2월달 조사했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번 조사 결과는 아니고 KWMA에서 그 크림하고에서 같이 그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 2018년부터 선교사님들 연령별 분포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추이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 한 장표가 되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18년도에는 49세 이하가 49%였는데 23년도는 32%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30, 40대 선교사들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7%였고 23년도에는 29%니까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50대에도 많이 늘어서 50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51%였는데 이게 되나요? 2023년도에는 68%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60세 이상 이분들은 앞으로 10년 뒤면 다 은퇴하실 거라고 보면 이분들 다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한 22,000명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 30% 잡더라도 한 6,600명 정도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조사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기 은퇴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이 한 17%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0% 좀 잡으면 이분들 중에서 이제 미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한 40% 잡으면 한 8% 정도가 조기 은퇴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8% 더하면은 37% 정도가 이제 은퇴하시는 거죠. 은퇴하시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남아 계신 분들이 있고 돌아오고 싶은 분들이 한 65%쯤 돼요. 그러면 이 37%에서 67을 곱하게 되면 한 5,000명 정도가 앞으로 10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론 국가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교회에서도 이분들이 그 10년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5,000명이고 5,500명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그럼 만약에 현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경우에 현지인 교회 목회할 경우에는 밑에서 이 안에서 충당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국에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만약에 한 번도 안 간다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30대, 40대 선교사님들이 좀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그럼 그만큼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앞으로 2, 3년 사이에는 한국 선교사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파송하고 후원 정도 보면 선교국 부임 전에 사역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봤어요. 파악했더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선교지로 간 분들이 한 36%쯤 돼요. 하여튼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 3명 중에 1명 이상은 부임 전에 사역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다다 보니까 현지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주 파송 기관이 어디냐를 물어보면 교단이 제일 많습니다. 교단, 그 다음에 선교단체 교회 그 순인데 이들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했더니 관계는 저희가 보기를 어떻게 줬냐면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요청이나 주문이 없는 후원관계, 단순한 후원관계다. 그 다음에 동등한 입장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계다 그랬는데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계는 한 10%밖에 안 되고요. 이 한 30% 정도가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제 어떤 협력이나 지원 관계는 아니고 그냥 후원만 하는 데가 한 30%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교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교단에서 파송하는 분들 같은 이제 좀 그래도 교회에서 후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40%까지 40%, 2%, 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지금 선교 재정 충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후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한 93%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후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중직이라고 할까 하여튼 자비랑 선교를 좀 하고 있느냐
그래도 돈 버는 활동을 하고 있냐 했을 때 한다는 분들은 17% 나오는데요. 17%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후원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 돈 버는 거하고 좀 보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후원만 받는 경우가 81%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 중에 한 80%가 넘게 100% 후원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인 경우는 한 12%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후원 기간, 그럼 누구로부터 후원 받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교회겠죠. 교회가 100% 다 되고, 교회는 뭐 거의 100%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후원자들, 이렇게, 그것도 88%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근데 가족, 친척 63. 그 정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기관이나 기업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선교 사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지금 현재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교회 개척이나 목회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옅은 파란색, 하늘색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진한색이 주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몇 가지 중복을 할 수 있잖아요. 중복하니까 좀 비율이 높은 거고, 주사역은 하나만이니까, 요 주사역 합하면 100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은 교회 개척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이 두 번째. 근데 뭐 주사역도 거의 비슷하죠? 주사역도 교회 개척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훈련 사역, 관계존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맨 왼쪽 보시면 현지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현지인 교육에 대해서, 높은 응답.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의 비슷하죠? 48.8하고 48.3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원 받는 거, 그러니까 지원 받는 거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이걸 좀 바꾸고 싶은 의향이 있느냐, 바꿀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경을 고려할 적 없다가 66.9%니까 나머지 한 33.1% 정도, 33% 정도는 지금 현재 사역을 좀 변경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교지 이동이 한 21%, 주사역 변경이 18%, 선교사 사임하겠다는 비율도 한 13%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에 대해서 물어봐. 이번 조사에서 이게 좀 약간 그 의미 있게 나온 데이터인데요. 선교사역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84%는 없다고 그랬고, 있다는 비율이 16%예요. 근데 16% 있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이 됐느냐? 물어봤더니 도움됐다는 비율이 한 78%니까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분이 어쨌든 도움되지 않는 비율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78% 정도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선교 사역 컨설팅이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한 44%, 45%, 필요성을 못 느끼는 비율이 31%, 보통이 다 24니까 한 2명 중에 1명 가까이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한번 받아본 분들은 더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한국 선교 사역에서 이런 기능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어디로부터 컨설팅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선교 기관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선교지 부동산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그 이슈가 되는데 그죠? 이슈가 되는데. 지금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다는 비율이 한 63%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지법인 명의가 한 22% 되고, 선교사 개인 명의가 한 10% 되는데, 요거를 빼고요. 어차피 지금 없는 사람들은 빼고, 없는데 빼고 지금 그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선교사만 갖고 다시 100으로 나눠보면은 한 34% 됩니다. 개인 명의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개인 명의를 갖고 있는 분이 34명, 3명 중에 1명 정도는 개인 명의를 갖고 계신 거죠. 그다음 동산, 현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부동산이 아닌 것들이죠. 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가 61%쯤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산이 없다 비율이 두 번째로 28%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00으로 보면 선교지 동산 같은 경우는 선교사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게 한 88% 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하고 이제 교육 관련 보면 이것도 하나의 좀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멘토가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멘토가 있다는 비율이 한 73%쯤 되고, 없다라는 분은 27%니까, 이 없다라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움을 못 받으시니까. 멘토가 있는 분들 73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현지 동료 선교사가 64%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파송기관 관계자, 타지역 동료 선교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멘토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3년 사이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라는 비율이 14%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혼자 알아서 그러니까 선교 사역만 하고 계신데 왼쪽 보시면 선교 대회 참석해서 강의를 들었다가 한 59%, 선교사들끼리 공부 모임을 했다고 45%, 선교 혹은 설교 신학 세미나에서 참여해서 발표를 들었다가 60%, 선교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가 55%, 그래도 대충 한 50% 안팎에서는 그 교육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교육 받지 않는 분들이 14%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본국에서 좀 약간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국 선교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선교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한국 선교에서 물어봤더니 성과주의와 외형주의적 선교, 이게 좀 예전부터 계속해 지금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선교사님도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뭐 압도적으로 높은 1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비슷하죠. 개교의 중심적인 선교로 인해서 통일되고 체계적인 선교 정책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교지 문화와 상황에 맞는 파송단체 교회 중심적인 선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현지한테 맞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선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문제는 뭐냐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들은 선교사의 현지 문화와 현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 앞에서 지금 선교사로 가기 전에 현지를 좀 스타디하고 가지 않은 분들이 한 36%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위주의 선교 활동을 한다. 장기적인 선교사역 비전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지 지금 25% 정도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현지에서 지금 현지 언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선교 미래 전망 어떠냐 그랬더니 긍정적이다는 28%,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도 27%, 그다음 부정적이다가 45%입니다. 근데 이게요, 한국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우 뭐 약간 보통, 그 다음에 약간 부정, 매우 부정 이렇게 5점 척도로 묻잖아요. 5점 척도는 보통이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보통이다 응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많이 접하시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LG 생건에서 LG 생활건강 샴푸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샴푸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그럼 이제 이 브랜드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 조사를 해요. 반드시 소비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샴푸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집에다가 주고 사용하게 해요. 사용하게 하고 만족도를 물어봐요. 만족도를 이렇게 묻거든요. 매우 만족하는, 약간 만족이다, 보통 이렇게 하면, 그럼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요.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5점, 4점, 3점 이러잖아요. 그러면 평균 점수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평균 3.7점으로 해요. 만약에 보통이라 3점 이러면 3.0이 보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보통이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7점 정도 돼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부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게 28%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선교사님들도 낙관보다는 비관이 높은데, 맨 왼쪽에 표를 보시면 젊은 선교사일수록 비관적인 인식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들은 뭐 60%가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선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교사님의 열정과 헌신이다. 한국인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근데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선교사 고령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선교사 지원자 감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압도적으로. 두 번째는 선교 전략이 부재하다, 지도력이 부재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사 파송 주체로서의 한국교회 교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게 또 제일 큰 문제죠.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들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개신교 인구가 지금 16%, 16.6%로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쟀을 때 16.6%까지 떨어졌어요. 2015년도 센서스 데이터가 19.6이었는데 이제 16% 떨어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사는 해놓고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30년 뒤에 한국교회 예측을 해봤어요. 그 연대 응통관 팀하고 같이 해서 총 프로젝트 비용이 한 1억 3천만 원 들었는데 그 비용을 갖고 해봤더니 지금 2050년 한국 개신교 예측하는 비율이 지금 11% 나왔습니다. 11%. 그 정도로 계속해서 하라고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바람직한 선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사역의 교회 개척이 제일 높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앞으로는 교회 개척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선교가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이게 좀 문화적 접근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비즈니스 선교들이 좀 앞으로 부상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정책 중심은 다음 중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 중심을 선교 정책이 17%, 그 다음에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 정책이 73%.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보다는 현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이 빠져나오더라도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한 과제가 뭐냐? 그랬더니 미래 세대의 선교사 발굴, 결국 뭐 20대, 30대, 40대인데 이런 선교사님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토양 자체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겠죠. 선교 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선교 전략 이제는 무분별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미리 전략적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 선교를 필요한 사역이 뭐냐 그랬더니 선교 교육하고 선교지 지도자 양육이다. 그 다음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 사역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교단과의 연합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가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빠져나오더라도 지도자를 잘 양육해서 그들이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선교사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지금 63%고요. 목회자 선교사도 25%. 자, 이러려면 한국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백석대가 야간 신학교를 하잖아요. 야간 신대원을 하잖아요. 그 신대원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 그 주간 신대원 수준보다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신학교마다 야간 신대원을 둬서 이제 목사를 계속 어쨌든 좀 평신도 목회자 어쨌든 이런 훈련받은 분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그 선교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하고 가정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눈치채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건데 50대 선교사가 불안정해요. 50대 선교사가. 볼게요. 나는 맨 왼쪽 보세요. 나는 개인 생활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49세가 72%고 60세가 63인데 50대가 59.8이고요.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다. 이걸 보면은 49세는 80이고 60세는 78인데 50대는 69로 한 10% 이상 떨어지죠. 근데 나는 자녀의 관계 원만하다. 이거 더 떨어지죠. 이게요. 이게 선교사님 일반 국민들이 이래요. 일반 국민들이 이제 50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 거의 남성들이니까 우리나라 50대 남성들이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져 있고요. 부부관계 안 좋고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50대 남자가 여기 50대 남성분 계시겠지만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50대 남자들이 정말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49세예요. 평균. 그러니까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같은 업종에 다른 회사 들어가도 월급 낮은 회사로 들어갈 수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개인 사업하게 되면 빵집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은 3년 이내 70%가 문을 닫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자영업도 어려운 거죠. 그럼 뭐 일용직으로 간다니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50대 남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선교사님들도 50대 남자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남자들, 남성 선교사님도 우리가 잘 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좀 보면, 여기서 보면, 맨 오른쪽 그래프만 볼게요. 자녀 학교를 보면 선교 현지에서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80%니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좀 국제학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보니까 현지인 학교 다니는 비율이 한 36% 되고요.
국제학교 다니는 비율이 한 24%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 선교사 자녀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거주 지역을 보면은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가 아까 제가 65% 얘기했는데 이제 한 37% 되고요. 잘 모르겠다도 27이니까 20까지 합하면 65쯤 되는 거고 아래서 선교지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가 36%쯤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되고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면 이제 곧 은퇴하실 분들이잖아요. 맨 아래 왼쪽 보시면 60세 이상 분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에서 왜냐하면 한국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있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인데 노후 준비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73.7%니까 현재 4명 중에 3명 정도 노후 준비를 좀 못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4명 중에 1명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계 목회자들은 어떨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제가 좀 기억을 못 하는데 분명히 한국계 목회자 60몇 %예요. 그러니까 한국계 목회자들은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더 노후 준비를 못 하고 계세요.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한 5,000명 이상 앞으로 10년 내에 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 노후 준비가 안 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한국계가 이걸 잘 좀 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4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선교사 고령화가 심각한데 3040 선교사의 배출이 절실하다. 그 다음에 선교 컨설팅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선교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자. 그 다음에 미래 선교는 비즈니스 선교하고 평신도 선교사를 확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한국 선교 방향은 성과주의나 외형주의를 이제 이거를 지향하고 이제 지역별 선교 전략을 잘 수립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문 조준영 기자입니다. 여기 응답이 좀 이렇게 320명 그 설문자 중에 목사와 비목사 평신도 비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320명 연령별 비율을 좀 알 수 있을죠? 저희 풀보고서에는 다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 연령은 지금 선교사 연령은 KWMA에서 발표한 그 선교사 전체 연령별 분포를 그대로 가중치를 줬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목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목사로. 네. 네. 우리 한영구 기자님. 네. 기독교 나춤은 한영구 기자입니다. 강등 사무총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선교계 수장으로 계신 분께서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선교사들이 그래도 현지 교회와 같이 사역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앞으로의 선교는 현지 교회와 같이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리고 뭐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저거는 빨리 수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예를 들면 교회 개척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은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파송교회도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미 교회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 100년 전의 선교지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열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뭐 10개를 하고 100개를 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선교지 상황이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교 목회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한 교회를 하는 건데 이게 선교사님이 교회를 10개를 개척했다, 100개를 개척했다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10개를 개척하면은 그 10교회를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의 교회 개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에 집중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단체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선교사가 가면 의무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도 가서 의무적으로 교회 개척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개척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데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교회 개척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교회가 없는 지역, 다시 말해서 UPG나 UEPG에 가면은 교회를 개척을 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열린 나라는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이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파송교회도 우리 선교사가 교회 개척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 선교사도 만족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슈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슈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일보 김하영 기자님. 네. 그 설문조사에서 그 컨설팅을 원하는 선교사가 이제 거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좀 선교 기관과 교단이 또 이전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제언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거를 이제 미리 다 봤어요. 미리 다 보고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몇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학위를 위한 연장 교육이 아니라 선교사로 계속 서바이벌 되기 위해 가지고 한 텀 전, 두 텀 전, 세 텀 전에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더 많이 이해하고 선교사로서 내가 요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사역을 해야 돼, 이런 그 연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선교사를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지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 컨설팅을 주로 단체에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멘토 사역이 아니고 코칭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장교육과 컨설팅하는 일에 대해서 KWMA가 내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사역을 전개해 나갈 때 저희 정책위원하고도 좀 의논을 하고, 또 이사들하고도, 이사님들하고도 운영을 해서 선교사들의 연약한 부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 켜고. 이거 관련해서는 그 교단하고 그다음 선교기관들이 이제 컨설팅을 좀 하고는 있는데 교단은 별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들이 그냥 선교사 파송하는 것뿐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그 컨설팅 기능을 좀 하나 갖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그 본부와 파송단체와 계속 연결을 하고 지시를 받는 게 12% 정도로 네.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파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뭔가 이게 행정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은 사역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하면은 그냥 그들이 알아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통계는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또 더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네, 그 협력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CTS 이현지 기자님. 네. 네. 그 계속해서 그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을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컨설팅 해줘야 되는지 그런 주제들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정 문제라든지 국가별 문화 존중에 관한 교육, 언어의 장벽에 관한 교육,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답변을 먼저 지 대표님께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는 일률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보통 이제 기업이 만약에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자기네끼리 정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인사관리 쪽에 컨설팅을 받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제품이 안 팔리는 제품 어떻게 팔려야 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야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선생님들도 내가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분야별로
그 컨설팅 하는 기관, 뭐 교단이 됐든 뭐 선교기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선교사 고령화로 말미암아 30, 40대 선교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38%가 은퇴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개신교회 교계의 어떤 그 숫자도 2025년 50년대는 11% 정도로 감소할 것을 예상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하고 선교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다음 세대 선교 자원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대영 총장님 좀 그런 부분에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한 우리 새로운 전략이 있는가? 아니 그리고 또 들어오시는 갑자기 10년 안에 한 5,000에서 5,500명의 선교사님 들어오면 코로나 때도 우리가 잠시 좀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좀 어떻게 교단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는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다 연락을 했는데 선교지에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재정 후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지원자에서 거기서 이제 걸러가지고 그분들에게 2차 또 이렇게 질문을 보내서 이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나가도 괜찮아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여간 30대는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좀 연락을 해오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대가 생각보다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30대가 선교사로 나가면은 도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파송단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30대가 나가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대가 나가서 선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서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건 참 속에 있는 얘기인데 젊은이가 1년 정도 나가 있다가 왔을 때 한국 선교사들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은 어지간하면 국제단체하고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1년 동안을 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그 체계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이게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서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몰락되면서 비서구의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선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앤드류 월스가 한 말이지만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선교의 중심지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선교의 중심지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가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터키로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핍박이 이래가지고 안디옥으로 수많은 교회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장체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 교회 복음의 중심지가 이게 벌써 안디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에 있어서는 복음이 항상 중심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거를 최고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반면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비서구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260만 이상의 이주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260만에게 선교사를 보내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도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많이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을 계속 보내야 된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에는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비서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가운데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계속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선교운동은 계속돼야 된다. 단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마지막 주자로 남아있는데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선교하고요. 또 필리핀이나 인도나 브라질 같은 데도 엄청나게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 운동을 우리가 같이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연 설명 잠깐 좀 드리면요. 지금 모 교단에서 9월 총회 때 이주민들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하는 분들을 선교사로 인정을 하자. 이번 총회 때 그거를 발의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슈가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부목사들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부목사들하고 교육 전도사들. 전도사 대상 조사를 했더니 그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겠냐 이걸 질문했더니 이제 한 50% 60% 정도는 목사로 부임해서 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되겠다는 비율은 3% 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교회 개척보다는 낮아요. 이 어려울 때 난 교회 개척까지 선교사를 안 나가겠다 이런 짓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선교사 충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러니까 지표들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흐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선교 분야에서는 특단의 대체가 없으면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내가 교회 개척보다는 선교사 나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특히 아까 오늘 데이터도 보셨지만은 지금 한국 선교의 미래 비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낙관 비관을 물었을 때 젊은 선교사일수록 비관적인 인식이 더 높잖아요. 그만큼 그 연령대의 목사들은 그 연령대 사람들은 선교사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니까 이거를 깨려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네, 아까 조은태 선교사님 질문 중에 조금 더 부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다음 세대는 해주셨는데요. 은퇴에 대한 부분 사무총장 한 번 더 조금 더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은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은퇴는 기본적으로 선교사 자신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그러고 선교단체도 그러고 선교사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 받는 선교비 가운데 일부를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허락을 해서 이게 은퇴 준비를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갑자기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선교사들에게 아주 좋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퇴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집이 없고 나이가 많고 재산이 없으면은 집을 다 받아요. 집을. 몸이 불편하면 더 좋은 집 받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한국에 집이 없고 돈이 없으면 뭐 지금 나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재산이 없으면 매달 100몇십만 원씩 받고요. 집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도 서울만 포기하면은 뭐 경기도 충청도에 집도 많고요. 아파트도 많고 서울에 살려고 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주는 게 제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은 LH에서 8천만 원을 전세 자금으로 주는데 그걸 전세로 하고 20만 원 사골세로 하니까 서울 시내 방 2개짜리 8천만 원에 20만 원 전세, 사골세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선교사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가 빚 얻어서 남의 돈 갖다가 사역하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좀 많이 하면은 조금 변두리로 가면은 공짜로 가질 집들도 많이 있고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은 아파트도 살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나중에 우리 정영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전문가니까 그런 거 공짜로 집어넣는 거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또 새로운 매뉴얼, 옛날에 슬기로운 고국생활 한번 했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 그 두 번째 편으로 슬기로운 은퇴 생활 뭐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뭐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원근 대표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이지희 기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하영 기자님 2번 하셨으니까. 네. 이지희 기자님 먼저
지금 현 시점에서 2024년 해외 선교 실태 조사가 진행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크림과도 조사 연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와 이제 크림 설문조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번 이 결과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조사 배경은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개혁해야 될지 이런 주제를 갖고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주요 5대 영역들, 예배나 전도, 선교, 친교, 구제, 봉사 이런 5대 영역별로 조사를 하면서 그 영역 중에 하나 선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대상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현재 이슈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KWM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크리모고 하는 거는요, 한국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지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팩트, 해외 선교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국내가 아니고 해외 선교와 선교사님들의 팩트가 어떤가 하는 거고, 크리모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한국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네, 김하연 기자님. 그 선교 정책 문제점으로 나온 성과주의와 매형주의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 개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경우 이제 교회 개척이나 이런 거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제언해 주신다면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교회 개척 얘기했잖아요. 교회 개척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게 말고. 근데 지금은 선교지 상황이 선교사가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은 몇 지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개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개척이 필요한 지역이 몇 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지역이 안 되는데 여기 통계에 보게 되면 4명 가운데 1명 국제학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제학교는 도시에 있으니까 벌써 선교사들이 도시를 떠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태국 선교사였었는데 뱅콕이나 치앙마이에 주로 선교사님들이 절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45%는 방콕에, 45%는 치앙마이에,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케냐 그러면은 이제 나이로비에 주로 많이 있게 되고, 우간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주로 도시에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는 이게 도시에 난민들이 많고 도시에 사람들이 많고 미전도 종족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도시에 교회 개척하는 것은 그거는 선교사의 역할이라기보다도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도시에 교회들이 이미 있고 교회들이 있는 게 현지 교회들이,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그들을 훈련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선교사가 직접 교회 개척하는 일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제가 한 말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글 쓸 때 이런 말을 썼는데요. 국민일보에서 내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선교사는 산파가 돼야지 산모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산모가 애 낳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직접 애 낳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게 뭐냐,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무슨 교단의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어디 가서 예배당 건물 지어주는 거, 그리고 선교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해야지, 간단하게 돈 몇천만 원 가서 예배당 건물 지어주고 선교했다, 이건 좀 써주세요,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필요해.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러면은 제가 그 교회 개척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갑자기 가가지고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돈 줘가지고 건물 하나 이렇게 주고 빌리든가 땅 사서 예배당을 그거 다 현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되는데 선교사 가운데 예배당 짓기 위해서 프로젝트 세워가지고 모금하는 거 많이 있는데 정말 아쉽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거 말도 못하고 교회는 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 갔으니까 교회 하나 세워야 되는 이걸 다 당연시하고 하니까 이걸 좀 바꿔가야 되는데 언론에서 좀 도와주세요.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일 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저런 성과주의나 외연주의는 좀 이제는 우리가 지향을 하고 현지인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자 뭐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선교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지인 지도자도 양성하고 현지 뭐 연합회나 같이 협력하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 더 하면은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대회가 있을 때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선교제가 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300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다 열광을 했어. 야, 10년 만에 300개를 개척했다.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면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교회 개척의 열풍이 한 20년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10년 됐는데 300개를 하면 1년에 30개를 하는 건데 30개면 2주일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나 하냐고 이런 것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년에 교회를 10개를 개척했다 그러면 그럼 1년에 10개 한 달에 하나씩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한 달에 하나씩 개척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지해. 아니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은 그냥 한 달에 그냥 50만 원씩만 쓰면은요 일주일에도 10개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 때문에 고민한다고 우리가 지금 통계를 봤는데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 져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이거 그거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1년에 하나씩 교회 개척하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점점 많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이게 교회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은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장소 얻어가지고 현지 목회자 월급 줘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그거 하나 붙잡고 은퇴할 때까지 교회 개척을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교회 개척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고민을.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을 얘기하냐면은 UPG나 UPG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UPG나 UPG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은 이미 기존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사가 예배당 하나 더 플러스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인데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교인들도 그냥 교회 개척하면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선교가 건강하게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아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더 한 2분만 더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우리 한현규 기자님. 선교사님들이 3명 중 1명이 부임 전 사역지를 파악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적지 않은 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 어디 국가에 가는지 파악도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수십 년 전 선교사님들이라면 한국교회가 좀 야성 있는 선교를 하실 때 일단 복음 들고 나가겠다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건은 이 문제가 지금은 개선이 됐느냐인데 그래서 여기 결과가 만약 그 연령대별로 좀 파악된 결과가 있는지
젊은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자기가 부임하는 선교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나가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질문 갭 사이에 제가 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이게 질문지가 A4 16장이니까 16장을 읽어보는 것만 해도 30-40분이 걸리거든요. 또 고민하고 생각해야죠. 한 40분, 50분 소모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 대표님이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고 선교사님, 그 다음에 선교와 관계된 유사 연구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선교사 바디 중심이지만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런 선교 질문을 좀 하고 싶다고,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 자료 오는 대로 더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 감사, 설문 해주셨고 네. 고생하셨잖아요. 네. 이 조사는 여기 KWM에 이제 소속돼 있는 선교 기관들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메일로 받은 거니까, 사실 이게 보통 한국에서 조사할 때는 조사 응답을 하면 기프트가 나가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런 것도 없고, 또 이거 한번 조사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하나 완료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의 트렌드 책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책에 이제 트렌드 2025 책이 5월 9월 말에 나오는데, 그 안에 해외 선교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한국에 어떻게 준비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해서 저희는 글 쓰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이제 9월 말에 다시 나옵니다. 그것도 이번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선교사지만 선교를 보내는 교회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것도 조사한 게 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신가요? 선교를 보낸 교회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대한 인식 그 조사도 조사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발표는 안 했고요. 네, 그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한국계 트렌드 2025 책 나올 때 그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즈음에서 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49세 이하 좀 그런 분들도 3명 중에 한 33%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보고회와 MOU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1분 안에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지용근 대표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니까 저도 이제 이번 조사를 하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고요. KWM하고 같이 이런 이제 MOU도 체결했으니까 계속 제가 해외 선교를 좀 배우고 하면서 조사라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사 설문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앞으로 디테일한 한국 선교에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대영 사무총장님. 저희는 이제 우군을 얻은 거죠. 선교 현장이나 선교와 관련해서 무슨 데이터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뭐 다른 돈도 없지만은 누구한테 돈 주면서 이렇게 시킬 수도 없는 건데,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리서치해 주시고 그걸 이렇게 콜렉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지용근 소장님이 우선 너무 상당히 좋은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은혜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 진행 순서를 마치겠습니다.